역사를 공부하면 어둠에서 깨어납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쇼 황현필의 월간 역사 특강. (20여) 년간 한국사를 가르쳐온 스타 강사,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강사계 진캐리 황캐리 황현필 선생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해줄 블링블링 고막 여친 조연아 아나운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한 달 만에 또 뵙는데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아니 지난달 예. 출연하셨을 때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저는 황현필 선생님이 잘생겨서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아니, 입꼬리가 살짝 잠시만요.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네. 감사.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니 근데 한 달 만에 만났는데 네.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래요? 예. 저 한 달 동안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어요? 네, 좀 골았을 텐데. 아니요, 컨디션 조절 잘하고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자, 자, 네. 오늘 어떤 강의 해주실 거예요? 오늘 지금 8월 17일인데 이틀 전이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그리고 8월 15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예. 자, 오늘은 황현필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8.15의 세 가지 의미에 관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TBS에 활짝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황현필 선생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보통 이제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기존에 이제 대한민국이 실제로 수립이 되고 20세기에 약 50년, 실은 21세기 들어와서 2005년 수능까지는 기성세대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를 실제로 학창시절에 국사 수업이나 한국사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9년간 수능의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과 친구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성인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과 지금 한국사 과정에는 이 대한민국 수립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는 이 대한민국 수립 과정이 박혀 있는데 보통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흥분하지 않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빼고 그냥 짤막하게 강의를 하면 보통 2시간짜리고요. 좀 흥분하면 3시간 정도 해야 되는 파트고 제 유튜브에는 이 영상이 20개 가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한 300분, 400분짜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고 또 이게 이제 라디오다 보니까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선후관계를 좀 잡아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압축해서 전달이 네. 된다는 말씀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방되기 직전에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해방될 걸 가장 먼저 알았던 인물이 여운형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라디오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 해방을 맞이할 걸 미리 알았던 여운형 선생님이 같은 날 45년 8월 15일에 건준을 만듭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전국 각지에 치안대를 깔아놓습니다. 행정치안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군정이 한반도 남쪽으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은 여운형 선생님이 좀 정부적 성격을 띤 단체가 있어야 미군정과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약칭 건준을 조선인민공화국 정부적 성격을 띤 단체로 바꿉니다. 이걸 인공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운형 선생님이 이승만을 주석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은 부주석이 됐고 극우 세력이었던 당시 송진우나 김성수 이들을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만 물론 이승만이나 송진우, 김성수는 불참하게 되면서 인공이 약간 좀 좌편향적 성격을 띠는 단체로 인식이 되게 되고 인공이 전국 각지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체육받쳐볼 때 네. 이야기했을 전국 겁니다. 각지라는 건 남한뿐만 아니라 그렇죠. 북한도 다. 북한까지 140여 개 군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9월 6일 날 1945년 9월 6일 날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는데 9월 7일 날 메가더 포고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미군이 인천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천에 들어왔던 미군이 하루 걸면 서울까지 올라오잖아요. 네. 9월 9일에 서울에 와서
그 조선 총독부의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가는 날이 바로 9월 9일입니다. 바로 이 9월 9일부터 우리가 미군정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군정의 메가더는 38도선 이남은 본관의 명령만을 따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건준이나 인공이나 인민위원회의 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충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임시정부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광복군이 개선장군처럼 임시정부 산하부대 한국광복군이 개선장군처럼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들어오는 걸 메가더가 막았기 때문에 이제 김구 선생님도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1945년 9월 달에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미군정은 약간 친일 지주 자본가 세력인 한민당을 후원하게 됩니다. 한국민주당의 약칭인데요. 그리고 10월 달에 이승만이 귀국하고 11월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12월에 어찌 보면 당시 한반도 남쪽의 운명을 참 엇갈리게 만들었던 큰 회담이 하나 열리는데 그게 실은 카이로 선언 때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독립을 처음 약속했던 그 카이로 선언의 약속을 실천하자고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외무부 장관이 만납니다. 이걸 모스크바 3국 외상 회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무슨 결정이 나냐면 지금 북한은 소련을 앞세우고 김일성이 단독 정부 수립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남쪽에는 뭐 여운형이다, 김구다, 김규식이다, 이승만이다 이런 인물들이 어찌 보면 서로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 다투고 있는 과정인데 잘못하면 분단될 수 있으니까 남북한의 분단을 막기 위해 총선을 주관할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걸 모스크바 3국 회상에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임시정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러면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만나서 임시정부를 구성하도록 하자. 이걸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하고 만약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남북한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남북한의 통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최대 이걸 5년이라고 본다면 그 5년 동안에 중국까지 포함해서 미영 중소 4대 강국이 신탁 통치를 하자라는 그런 회담 내용을 하고 있었는데 실은 회담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당시 동아일보가 호해를 발표합니다. 근데 호해의 주요 내용은 그러니까 타이틀은 신탁 통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강대국에게 신탁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들 기분 나쁜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당시 사회주의계 좌익도 반탁운동을 전개했고요. 우익도 반탁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우익은 반탁운동을 전개하면서 당시 동아일보에 그 호해가 실은 우리나라 언론 역사가 아니라 세계 언론 역사상 10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신탁 통치 결정이라고 해놓고 그 신탁 통치를 소련이 주장한 것처럼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는 기사를 내버린 거죠. 근데 이건 정확하게 오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주장했던 건 미국이고 한반도의 즉각 독립을 주장했던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이게 미국이 나쁜 나라고 소련이 좋은 나라였어가 아니라 네네. 일제강점기에 아무래도 사회주의 세력이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해방된 1945년 무렵에는 사회주의 세력이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소련은 빨리 이렇게 한반도에 국가가 들어서길 바랬던 거고 미국은 한반도 남쪽이라도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지 않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소련이 억울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당시 남한의 우익은 야 신탁 통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반탁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반탁 운동을 반소 반공 운동과 병행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억울한 나머지 지금 너희 조선 민중들이 반탁 운동을 전개할 때냐 잘못하면 남북한이 분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전문을 공개할 테니 읽고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지 고민하라 하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당시 문맹률이 90%가 넘었다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요.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을 읽고 그래 우리가 지금 분단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분단을 막기 위해서는 신탁 통치 최대 5년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지만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당시 먹물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좌익들이 삼상 지지 선언을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삼상 지지라는 게 뭐냐면 모스크바 3국 회상에서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좌익은 이제 삼상 지지선언을 하니까 우익이 이걸 보고 있다가 삼상 지지선언은 결과적으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거야? 네. 너희 좌익은 찬탁이야라고 몰아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의 역사가 여기서 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이 다 독립운동가는 아닙니다. 솔직히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소합병 사회주의라고 해가지고 계급투쟁에만 관심이 있고 민족의 독립이나 해방에는 정말 일도 관심 없었던 네. 미친 사회주의자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운동가의 대다수는 사회주의자였던 게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 우익을 보통 이 당시에 사회주의의 반대말로
정말로 민족주의라고 한다면 우익 중에서도 훌륭하신 독립운동가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또 친일파도의 상당수는 우익이었던 것도 팩트고 사실인데 문제는 이 좌익들이 삼상 지지선언을 하니까 우익이 삼상 지지선언은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거다 찬탁으로 몰아가면서 찬탁을 주장하는 좌익을 매국노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탁 운동을 주장하는 우리 우익은 애국자다. 그러면서 남한 역사가 이상하게 꼬이는 건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좌익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김원봉 같은 경우가 찬탁론자인데 바로 우익이자 친일파였던 고문기술자 노덕술에게 잡혀서 네. 고문을 당하는 상황이 바로 약산 김원봉 선생. 그렇죠. 바로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삼국회상회의가 참 이게 복잡했던 게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우익은 반탁, 좌익은 창탁의 대립이 극심할 때 민족 지도자들의 행보가 완전히 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주의 계층의 극자라고 하면 이제 박헌영이 있었고요. 중도자파 여운형 이쪽은 당연히 찬탁입니다. 그럼 이제 우익 쪽에 완전히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승만이었고 그냥 우익은 우리가 김구라고 봐야죠. 김구는 뭐 미국도 그렇죠. 싫어 소련도 싫으니까. 그런데 이때 김구와 이승만이 손을 잡고 함께 반탁운동을 전개를 해버립니다. 이때 중도 우익이었던 김규식은 좀 입장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실은 당시 극우 세력이었던 송진우 같은 경우도 찬탁이 옳다. 민족의 분단은 막아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펴고 있었는데 김구 선생님이 반탁운동을 전개하면서 반탁운동을 충칭 임시정부 추대운동과 병행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우익 청년들 중에 상당수가 반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찬탁 반탁의 대립이 극심한데 미국과 소련은 이걸 무시해버립니다. 어차피 우리는 임시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죠. 미국과 소련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만나는 걸 아까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46년 3월에 미소 공의가 열립니다. 1차가. 두 달간 회의를 하다가 이게 5월 달 무렵에 결렬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반적인 모든 사회 정당 단체로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라고 했던 반면에 소련이 좀 어거지를 부립니다. 소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탁을 주장하는 자들을 데리고는 임시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이나 다 자국에 유리한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집어넣자 뺐자 하는 걸로 두 달간 싸우다가 이게 5월에 휴회가 됩니다. 휴회가 되니까 실제로 반탁 운동을 전개했던 김구 선생님조차도 이것 봐라 잘못하면 이거 분단의 길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만 당시 민족 지도자 중에 어느 누구도 분단이라는 분자를 꺼내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수없잖아요. 이게 천년간 일민족 일국가 체제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1차 미소 공의가 휴회로 돌아서자마자 1946년 6월에 이승만이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한반도 남쪽에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북쪽에서 소련이 물러날 수 있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하자라는 연설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게 이른바 정읍 발언인 그렇죠. 거죠. 이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인 거고 줄여서 이걸 이승만의 단독 정부론 단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단정론에 중도 세력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중도자파 여운형과 중도파 김규식이 좌우합작 운동이라는 걸 1946년 7월부터 전개시켜 나갑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요즘에는 많이 출제되거든요. 네. 이 좌우합작 운동을 김규식과 여운형이 전개시켜 나가는데 이 좌우합작 운동을 미군정도 지지했고 김구 선생님도 8.15 해방 이후에 최대 성과다라고 해서 자신의 반탁 주장을 살짝 이렇게 굽힙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분단돼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47년이 됐는데 1947년 3월에 갑자기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냉전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사이좋게 통일정부를 수립할 이유가 굳이 없어진 그쵸. 거죠. 그래서 47년 5월에 2차 미소 공의를 열었으나 두 달 후에 이제 미소 공의는 결렬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임시정부 구성은 이제 물거품이 된 거죠. 이때 좌우합작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여운형 선생님이 미소 공의 빨리 속개해라. 그리고 임시정부 만들어서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연설을 하고 다니시다가 바로 그 1947년 7월 달에 암살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좌우합작 운동은 끝나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한반도 문제를 어디에 넘겨버리냐면 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 넘깁니다. 솔직히 뭐 유엔은 뭐 미국의 거수 집단이기도 했지만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총선과 결정 나서 선거관리 임시위원단이 한반도 남쪽에 들어와서 인구조사를 하고 갔는데 이걸 소련하고 북한이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가 남한이 많았기 때문에 총선을 하게 되면 북한 쪽에 국회의원 숫자가 적게 될 거고 그럼 통일정부 수립하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이게 북한과 소련의 그러니까 이 분단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북한과 소련의 책임도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거가 치러지지 않으니까 미국이 1948년 2월에 유엔 소총에 한 번 더 문제를 넘기는데 바로 유엔 소총에서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하라. 그 선거 가능한 지역이 바로 남한이잖아요. 그래서 남한 단독 선거가 48년 2월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5월 달에 치르기로 돼 있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는 한때 반타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 그게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과오였다라고 생각했던 김구 선생님과 여운영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김규식과 김구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구구 청년들이 김구 선생님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셨던지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구한다. 3천만 동포에게 읍구함이란 글을 남기시죠. 나는 38도선을 가로배고 누울지언정 민족의 분단을 막겠다. 예. 내 일신의 구찬 안위를 깨하기 위해 민족의 분단을 획책하는 짓을 하지 않겠다. 이게 대놓고 이제 이승만을 약간 좀 디스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이걸 발표해놓고 나서 이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납니다.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인이 만난 거죠. 이걸 1948년 4월에 남북협상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남북협상운동에서는 미국과 소련 군대 나가거라 우리끼리 통일정부 수립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원봉 등이 올라가서 15인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만 끝내 먼저 일단 대한민국에서 5월 10일 날 총선이 치러지게 되고 막상 50총선에서는 이제 무소속 젊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당선되고 이승만 계열의 독촉이라든지 한민당 계열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5월 10일 날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재헌 국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헌 헌법에 입각하면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선출되면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게 되고 어찌 보면 북한은 정권 수립을 먼저 다 맞춰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책임을 뒤집어 쓰기는 싫었던지 남한이 48년 8월 15일에 먼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는 걸 기다리고 나서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수립되게 되면서 네. 이렇게 분단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이게 3년간 대한민국 수립 과정 이야기입니다. 야, 그 긴 내용을 15분 만에 이렇게 15분 걸렸습니까? 네네. 1945 8월 15일부터 네. 48년 8월 15일까지. 네네. 문자를 좀 소개해드릴까요? 임팩트 있게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1670번님께서 오늘은 좀 어렵네요. 학교 어렵죠. 때 역사 시간 같아요. 보내주셨고요. 꿈꾸는 하루님께서 우리 애가 우와 엄마 공부해 EBS야 라고 하네요. 뜻밖의 역사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네요. 우리 4747번님 공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고 있는데 황쌤을 자꾸 영화에서 보셨다고 아버지께서 우기시네요. 혹시 영화에 출연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버지랑 저녁 내기 했습니다 하셨는데 영화에 출연하신 적도 있으세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너무 잘생기셔서 혹시 영화 배우라고 또 생각하셨을 수도 혹시 있겠네요. 그 진짜 짐 캐리 주연한 마스크 영화 보고 계신 거 아니야?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하나 조명님께서는 옆에서 9살 딸아이가 같이 듣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해서 하나하나 계속 물어보네요. 역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 선생님께서 아이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주시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역사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쁘시겠지만 어린이를 위한 컨텐츠 개발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딸아이 이름이 이예원인데 역사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 부탁드려요. 보내주셨어요. 예원아. 선생님이 해주세요. 네. 역사 공부 열심히 해. 선생님 딸도 9살이야. 얼마나 좋아할까요? 네. 네. 네, 황영필 선생과 월간 역사 특강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TBS에 활짝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강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질문 하나씩 드려볼게요.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이제 미국의 원폭을 투하당하고 패망한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독립은 이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승리로 견인된 부분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분명히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을 맞이했던 건 팩트고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과연 미국의 승리만으로 우리가 100% 독립을 맞이한 건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러면 우리의 가열찬 독립운동은 실제 우리 독립과 해방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 네. 실제로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제 여러 회담이나 이런 걸 좀 들여다보면 되는데 1943년에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소련이 아닙니다. 중국의 장제스, 영국의 처칠이 만납니다. 그때 카이로 선언에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독립이 처음 약속이 됐는데 그때 인도 코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키겠다는 게 부록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카이로 선언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게 되면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취득한 영토를 전부 다 토해낸다는 내용인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1910년에 일본에게 패망을 당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 일본에게 병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더라도 한반도는 독립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네요. 이걸 장제스가 아니다 한반도는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부록처럼 한반도 독립이 국제사회에서 약속이 되게 되는 건데 이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충칭 임시정부에는 그만큼 충칭에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32년에 4월 달에 윤봉길 의거 이후에 장제스가 윤봉길 의거에 감동을 먹죠. 당시 상해 사변이 일어나서 중국이 일본에게 패하고 상해를 빼앗겼는데 윤봉길이 당시 상해 침략자들을 죽이는 홍콩공원 의거가 있었기 때문에 100만 중국인이 해내지 못했던 걸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구나. 윤봉길의 한인 애국단 뒤에 김구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1932년부터 1945년까지 김구는 장제스와 함께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서 충칭에 들어가서 바로 이 장제스가 카이로로 가서 미국의 루즈벨트를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구 선생님이 당시 주석이었던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와 부주석이었던 김규식, 외무부장이었던 조수왕 선생님, 김원봉, 지청천은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고 김원봉은 이제 부사령관급인데 이 5명의 인물이 장제스를 찾아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당신 루즈벨트 만나러 가는데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독립을 꼭 약속하겠다는 문구를 하나 집어넣어라 라고 예. 해서 장제스가 집어넣은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이 카이로 선언에서 한반도 독립이 약속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독도를 되찾았던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우리 독립이 언급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카이로 선언 때문에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은 바로 곧 우리의 독립으로 직결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 바로 카이로 선언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독립운동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는 거죠. 도움이 예. 조금 전에 됐겠네요. 지청천 장군 당시 예. 임정의 광복군 예, 맞습니다. 회장 예. 총사령관입니다. 그분의 그 외손자가 지금 독립기념관장하는 이준식 관장이시고. 그렇죠. 원래 지청천 장군 성함이 이청천이라고도 불립니다. 예. 이제 아버지 성이 이씨인가 그렇고 어머니가 지씨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지도 네네네네네.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가지고 원래 지청천 장군이 그 쌍송보 사도하자 전투라고 이야기하는 만주,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이시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정읍 발언을 통해서 네.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남한의 어떤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38선 있잖아요. 38도 선. 예.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 만들어졌습니까? 요즘에는 수험한국사에서는 그 1945년 2월에 얄타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와 스탈린이 만나가지고 그때 38도선이 약속되었다. 보통 수험한국사에서는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얄타회담. 예, 얄타회담에서 물론 지금 최근에 학계에서는 아니다라는 이제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주장은 뭐냐면 이게 너무 우연스럽게 38도선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소련을 앞세우고 북한의 김일성이 먼저 북한 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련군이 일본에게 45년 8월 8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만주군, 관동군을 깨기 시작하는데 관동군이 정확히 함경도와 평안도까지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동군을 깨는 과정에서 한반도 북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 그리고 그 일본과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전쟁했던 건 미국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38도선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고 한반도 전역을 다 먹어간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련에게 야 너희 다 한반도를 너희가 다 점령했어야 되겠냐. 너희 혹시 평양 이북까지 아닙니다. 미국은 37도선 대전에서 실은 한번 끊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소련은 소련 나름대로 야 우리가 한반도 남쪽으로 진격하는데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싸운 건 미국인데 한반도 점령을 다 해도 되나.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한반도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39도선 평양 이북까지는 우리가 미국에게 달라고 때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잽을 날린 거죠. 너희 일단 38도선까지만 내려오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소련도 고마워 하면서 38도선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미국 장교가 쓴 책으로도 있거든요. 일도의 중요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1945년 9월에 계획하고 있었던 국내 진공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해방 소식을 듣게 되니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원도 완전한 조국의 자주 독립이라고 하셨던 김구 선생님이 8월 15일에 대성 통곡하면서 내가 원하는 해방은 이런 게 아니었다. 우리가 이제 연합군에 참전을 했어야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프랑스처럼 승전국이 돼서 프랑스와 독일에 단죄했던 것처럼 일본에게 단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 벌어져 버렸어요. 그때 또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던 날도 임시정부가 충칭 중경에 있었나요? 그럼요. 중경에 있었습니다. 그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직후에 찬탁과 반탁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물론 이거를 뭐 옳다 그르다를 두 가지를 양분할 수는 없겠지만 찬탁 쪽인지 반탁 쪽이 어느 쪽이 더 옳은 쪽인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 궁금해요. 생각보다도 최근에 학계에서는 찬탁이 옳았다라고 거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요. 그래요? 왜냐하면 찬탁 반탁 대립이 있었던 게 45년 말인데 결과론적으로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의 정권이 수립되는 게 48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3년 동안 신탁 통치를 받은 셈이 돼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도 미군정을 맞죠. 받았으니까. 그리고도 분단이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때 찬탁 우리가 신탁 통치라는 게 최대 5년이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신탁 통치 기간은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랬더라면 어차피 3년 정도 신탁 통치 받고 분단되느니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강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반탁 운동을 전개했던 부분도 진보적인 지식인들에게도 상당히 이때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김구의 가장 큰 실체이다. 그러면은 역사에 예. 뭐 if 가정법은 그렇죠. 없다고 합니다만 만약에 예. 지금 학교에서도 찬탁이 옳았던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선다면 당시에 찬탁으로 만약에 갔어요. 예. 갔다 쳐. 예. 그렇게는 안 갔지만 역사. 예. 예. 그렇게 됐으면 스토리가 어떻게 갔을까요? 갑자기 지금 그럼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예. 안 되고 갔고 그러면 조선 팔도 전국에서 그 뭐예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가 일어나고 그렇게 예. 됐을까요? 저도 그 45년 무렵에 만약에 찬탁이 받아들여졌으면 조금 위험했다. 왜냐하면 당시는 사회주의자들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총선을 치르고 임시정부 구성하는데 약간 자축이 이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분명히 미국이 3년간 미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자본주의의 단맛을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남한 사람들이 반공의식을 갖게 되면서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48년 47년 남북한 총선이 결정될 때도 북한하고 소련이 반대를 했듯이 네. 벌써 남한은 반공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때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기는 힘든 부분이었다. 사실 그 부분이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 예. 아니었을까 싶어요. 한 청취자께서 네. 휴게소 화장실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아픈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겠어요 예. 하셨습니다. 또 한 번도 그렇군요. 대략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모자이크처럼 여기저기 그러니까요. 파편처럼 지식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다 뿌려졌던 것들이 황현필 선생 이야기 듣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맞춰져 가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들을 아유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전에 그 강의 들을 때 좌우 합작 운동이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예. 몽양하고 김규식 선생 예. 왜 미국은 이승만이 아니고 좌우 합작 운동을 지지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그 이승만이 생각보다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서재필 나이가 거의 90 정도 된 서재필을 한반도로 불러들인 것도 미국이었고 예. 그때 서재필하고 이승만이 알력 다툼을 하게 되면서 서재필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건데 그 당시 미국이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우익이 김규식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지지했던 인물이 김규식이었고 당시 그래서 만약에 통일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은 김규식, 부통령은 여운형이면 좋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군정이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했고 그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미군정의 그러니까 지배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라는 게 선출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김규식과 여운형의 생각이 달라서 약간 갈라서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은 분명히 김규식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김규식 선생님이 48년 4월에 남북협상 운동할 때 북한에 올라가면서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는 지금까지 미국의 장단에 맞춰 춤을 췄지만 이제는 우리 민족의
뭐 이익을 위해서 춤을 추겠다 이런 멘트의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네. 여운영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좌우 합작 운동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운영 선생님의 암살의 배후는 누구라고 생각하실까요? 질문들이 너무 좀 여기 민감한 질문들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여운영 선생님이 그 미소공의를 빨리 속개해야 된다.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연설을 하러 가는 중에 여운영 선생님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네. 당시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렵에 그러니까 창문 다 내려가 있었을 네. 거고 갑자기 군용 트럭이 그 여운영 선생님 차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청년 한 명이 뛰쳐나와서 여운영 선생님의 총을 3방을 쏘았고 여운영 선생님의 비서실장은 여운영 선생님을 안고 서울대병원으로 갔으나 바로 즉사하셨고 여운영의 경호실장이 차에서 내려서 여운영에게 총을 쏘았던 나중에 한지근이라는 청년으로 밝혀지는데 이 청년을 쫓아갔는데 어디선가 매복에 있는 경찰들이 한지근을 잡는 게 아니라 여운영의 경호원을 잡아서 다른 경찰서로 이송을 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가 준비돼 있었다. 그래서 그러네요. 당연히 이거는 뭐 미군정 아니면 이승만이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은 당연히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제 문제는 이 한지근이라는 청년이 백이사라는 극우 우익 테러 단체 일원이었는데 혹시 그 옛날 장군의 아들 김두한 아십니까? 예. 그 김두한이 또 백이사 단원이었고 또 김두한이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그 녹취 회고록을 남겨놓습니다. 네. 내가 한지근에게 권총을 주었고 여운영을 죽이라고 했다라는 부분이 실제로 기록에서 남아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한때는 또 이 백이사와 김구와 연관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김구 선생님도 좀 연결된 부분이 있었고 북한의 김일성이냐 박헌영이냐 이런 네. 이야기도 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스테리입니다. 그쵸. 그때 당시 수사 결과로는 범인이 그렇죠. 누구고 재판 범인은 과정에서도 한지근이라는 네. 청년으로 드러났는데 그거까지만 나온 그쵸, 거예요. 그 뒤에 배후는 배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어요. 네. 그 몽양 여운영 선생이 그날 그 총격으로 이제 피살 당하기 전에도 예. 여러 차례 그 암살 위협에 노출이 됐었더라고요. 테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당하셔가지고 집에 있는데도 집에 벽이 뻥 뚫어질 정도로 폭탄 세례도 받았고. 예.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쇠수물 뜨고 쇠수하러 밖에 나왔는데 집이 무너져 내렸다. 저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불안해가지고 자신의 딸을 북한에 올려보내죠. 여영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노무현 정권 때 이산가족 상봉위원장으로 그 여영구 분이 내려오셨죠. 맞아요. 예. 예. 그런 분 계셨죠 예, 그때. 그래서 그 여영구라는 분이 북한에서 나의 아버지 여운영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이 북한에서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좀 책이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도 북한 사람의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 내용에서도 김일성을 이렇게 막 약간, 추앙하는 안타까운 좀 모습들이 보이긴 그렇군요. 했었는데요. 네, 자,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이것도 좀 민감한 질문 같은데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분단 시대를 살아오고 이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던 책임을 묻자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네. 일단 남한과 북한의 권력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도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에 노력했던 좌우합작 운동의 김구나 좌우합작 운동의 여운영이나 김규식, 남북협상 운동의 김구나 김규식을 박수를 쳐주거든요. 교과서상에도. 그래서 이제 남한의 이승만과 북한의 김일성이 둘 다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되겠고 또 미국과 소련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벌써 저희들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 네, 여기서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하고 또 8.15의 세 가지 의미 황현필 선생님 덕분에 아주 자세히 또 재밌게 네,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준비하지 오늘 않은 질문들을 갑자기 너무 어렵게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